안녕하세요. 코리아 풍수 지정학입니다. 오늘은 기륭화복에 대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동기감흥은 풍수가 2000년 동안 유지되어 온 핵심 키워드로, 만약 동기감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풍수 이론 자체가 성립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동기감흥이란 부모님이 돌아가셔 매장을 하면 망자가 땅의 기운을 받게 되고 그 기운이 자손에게 전해진다는 겁니다. 즉, 조상의 유해를 좋은 땅에 안장하면 그 후손도 편안하지만 좋지 못한 땅에서는 후손에게 불리하고 불편한 기운이 미친다는 겁니다. 그것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논리적이고 과학적으로 설명을 하라 하면 저도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랜 동안 지켜보니까 묘토의 좋고 나쁨에 따라 후손들의 삶에 큰 차이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제 경험에 의하면 동기감흥은 반드시 항상 늘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확률적으로 높은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묘가 좋을 경우 후손들은 대체로 형제 모두가 편안하고 순탄할 뿐 아니라 그 중에서도 특히 뛰어난 후손이 있게 마련입니다. 반면에 묘가 좋지 못한데도 불구하고 성공하고 출세하는 사람도 많이 보았는데 이는 본인의 피땀 어린 노력의 결과일 것입니다. 그러나 성공 가도를 달리다가도 어느 순간 급속히 추락하는 등 부침이 심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동기감흥의 효용에 대해서는 풍수 이론이 활자화된 이후 2000년간 끊임없는 논쟁이 있었습니다. 특히 과학계나 종교계를 중심으로 허황된 미신도 치부하는 등 극단적인 면이 있지만 그것에 대한 시시비비를 따지기보다는 고문원 속 내용을 통해 동기감흥에 대한 단서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땅에 좋은 기운을 망자가 받으면 그 복이 후손에게 미친다. 혈이 길하고 따뜻하면 부귀가 끊이지 않지만 그 반대면 자손은 외롭고 가난하다. 부모님 유해가 좋은 길을 받으면 자식이 음덕을 받는다. 무릇 땅에 집을 짓고 뼈를 묻을 때 땅의 기운을 받는다. 땅의 기운에 있어 아름답고 그렇지 않음의 차이가 이와 같은즉 사람은 그 길을 받아 태어나기 마련이다. 옛사람이 말하기를 단단한 땅에서는 강한 사람이 나고 무른 땅에서는 유약한 사람이 나며 살아있는 땅에서는 아름다운 사람이 나고 죽은 땅에서는 추한 사람이 난다고 하였다. 대개 각각의 길을 받으면 그렇게 된다. 그러므로 묘를 정하고 집을 짓는데 어찌 그 땅을 가리지 않겠는가? 묘터를 정하는 것은 그 땅의 좋고 나쁨을 살피는 것이다. 땅이 좋으면 조상의 신령이 편안하고 그 자손이 번성한다. 마치 나무의 뿌리를 북돋아 주면 줄기와 잎이 무성하게 되는 이치와 같은 것이다. 어떤 곳을 좋은 땅이라고 하는가? 흑색이 빛깔과 윤기가 있어야 하며 초목이 무성한 것이 바로 그 증거이다. 조상과 자손은 동기로서 조상이 편안하면 후손이 편안하고 조상이 위태로우면 자손이 위태로운 것 역시 그러한 이치이다. 한편 일반적으로 화장하면 무해부득이라고 알고 있지만 풍수는 망자의 체백뿐 아니라 혼백까지 고려합니다. 땅이 아름다우면 신령이 편안하며 자손이 번성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신령의 사전적 의미는 망자의 혼백 또는 영혼이라 풀이하고 있습니다. 즉, 동기감흥은 백골만의 문제가 아니라 혼백까지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옛사람들은 일찍이 혼을 불러 장사를 지내는 초혼장이 있었는데 한데 있는 사람의 영혼을 부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어찌 조상의 고래에만 집착하여 친부모 장사만 지내려 하는가? 중요한 것은 제사를 받들고
향불을 밝히는 것이다. 따라서 양자든 친자든 마찬가지로 조상의 영혼으로부터 생명을 받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없음을 알아야 한다. 즉, 친자식이라도 조상에 대한 공경의 마음이 없으면 감흥이 없고, 양자라도 조상을 잘 모시면 혼백의 기운은 양자에게 전해진다는 말입니다. 동기감흥은 조상의 유해뿐 아니라 혼백만으로도 전해진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륭화복 개요입니다. 풍수의 기륭은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극히 개략적인 것을 추론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구체적으로 언제 누구에게 어떠한 반응이 있을지는 알기 어렵습니다. 풍수에서 화복의 추리는 정형화된 이론으로 설명하기에는 수많은 변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선대의 묘 중에는 좋은 것도 있고 흉한 것도 있을 것인데 어느 묘를 어느 정도 기준해야 하는지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기륭화복 추리는 극히 개략적인 수준이 될 수밖에 없다는 한계에 직면하게 됩니다. 풍수의 법칙이 반드시 항상 늘 꼭 그러한 것은 아니며 다양한 변수가 있기 때문에 한 가지 사실을 고집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체로 음택의 발흥은 묘를 쓰고 난 후에 태어난 자식이 묘바람을 가장 많이 받고 나이가 어릴수록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봅니다. 단 속성숙패의 땅인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묘지에서 발복이 빠른 경우도 있고 늦은 경우도 있는데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다만 이것은 보편적인 것이지 반드시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산세가 밀착되면 속발합니다. 산세가 빠르면 속발하고 산세가 느리면 흥함이 더디다고 했습니다. A까지 도달하는 용세는 기복 변화가 빠르게 반복되기 때문에 속발하고 반면에 B까지 오는 용세는 느긋하니 발복이 더디게 나타난다고 봅니다. 물이 앞에서 들어오는 경우 속발합니다. 이를 조수라 했습니다. 단 곧고 긴 직수로 들어오면 불가하고 굽이치거나 넓은 형태로 들어와야 합니다. 상의 푸동은 동방명주탑 앞에서 두 줄기 물이 조수가 되었습니다. 오른쪽 사진은 넓은 논밭이 층층이 낮아지면서 묘를 향해 물이 들어오는 형태입니다. 청령백호와 안산이 가까우면 속발합니다. 김징묘입니다. 이 묘의 후손 중 손자때에서 6명의 정승을 배출하면서 가문의 최고 전성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혈이 낮은 곳에 있어 물과 논밭이 가까운 경우 속발합니다. 높은 곳에 있는 혈은 주로 귀하고 낮은 곳에 있는 혈은 주로 부자가 된다고 했습니다. 수구 교세가 잘 된 경우 속발합니다. 수구 양쪽의 산이 물 빠짐을 철저히 단속하는 모습입니다. 이를 한문이라 했습니다. 혈심의 토색이 밝을 경우 속발합니다. 토색이 밝을 뿐 아니라 토질 또한 좋아야 합니다. 혈 뒤편의 낙산이 가깝고 빼어난 경우 속발합니다. 낙산은 혈 뒤에서 힘을 밀어주고 보호해 주는 산을 말합니다. 진전필이 있는 경우 속발합니다. 진전필은 혈 곁에 있는 산줄기가 뾰족하게 되어 물 흐름과 반대로 역수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물 흐름과 반대인 산이 한자만 되어도 부자가 된다고 했습니다. 명당에 물이 가득 고여있는 경우 속발합니다. 불현듯 토 앞에 저수지가 생기거나 또는 보가 생겨 많은 물이 항시 고여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러나 기존의 보를 철거하여 물이 빠지면 재물에 손해가 있게 됩니다. 발복이 늦은 경우입니다. 역시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B 그림처럼 혈까지 도달하는 용세가 길게 늘어지면 발복이 더디게 됩니다. A 그림처럼 혈 뒤편에
형지세축 현상이 있어야 발복도 빠르다고 했습니다. 혈이 높은 곳에 있는 경우 발복이 늦습니다. 이곳은 중국 강서성에 있는 주자의 고조 할머니 묘입니다. 입구에서 30분을 올라야 할 정도로 높은 곳입니다. 이곳에 묘를 쓰고 70년 후 주자가 태어나게 됩니다. 이곳을 잡아준 풍수가 말하기를 혈은 높고 물은 멀리 있어 처음에는 불리하므로 묘를 쓸 때 이장하지 못하게 큰 바위로 눌러 놓아야 한다고 합니다. 족보에는 이곳은 혈이 높고 빼어나게 솟은 문필봉이 하늘 밖까지 솟았으니 큰 부자나 높은 벼슬은 없어도 반드시 현인이 나와서 총명함이 공자와 같을 것이다 라고 쓰여져 있다고 합니다. 명당이 멀거나 너무 넓으면 발복이 늦다고 합니다. 명당이 멀다는 것은 지대가 높아서 물 또한 멀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암행어사로 이름난 박문수 묘입니다. 높은 곳에 있어 명당이 멀리 있습니다. 명당은 가까워야 발복이 빠르고 명당이 지나치게 넓지 않아서 기운이 흩어지는 것을 막아주어야 합니다. 묘에서 물 빠짐이 보일 경우 선흉후길합니다. 이곳에서는 물이 곧게 빠져나갑니다. 그러나 뒤편의 용세는 매우 좋습니다. 묘를 쓰고 처음에는 불리했으나 그 후 많은 인물이 나게 됩니다. 태전필이 있는 경우도 선흉후길합니다. 처음에는 전답을 모두 잃지만 그 후에 발복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세월이 지나야 하는 것이니 당대 발복을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쉽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불리하다고 해서 섣불리 이장하는 것도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판단은 오로지 주산이야 용세와 혈체의 모든 것이 있으니 용혈이 참되면 땅을 믿고 기다려야 합니다. 세원십조입니다. 인자수지에 수록된 글로 지리가로서 반드시 알아야 할 10가지를 말합니다. 지리를 알지 못하면 불가하다고 합니다. 평소에 지리를 무시하다가 갑자기 큰일을 당하면 그때서야 지리가를 허둥지둥 찾는데 선친의 묘를 좋은 곳에 얻으면 다행이겠지만 개미가 들끓고 물이 차는 땅에 선친을 안치한다면 선친의 유해를 버리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그러므로 인자는 모름지기 평시에 지리의 설을 익혀두면 졸지에 일을 당해도 선친의 채백을 편안한 곳에 모실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오래도록 장사를 지내지 않으면 불가하다고 합니다. 상을 당했는데도 날짜가 불리하다거나 길지를 구하지 못했다는 등의 이유로 선친의 유해를 방치하는 것은 인자의 도리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요즘이야 대부분 3일장을 치르므로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장을 할 때는 날짜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차일피일 미루다 결국은 몇 년이 지나도 옮기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님의 묘가 춥고 험한 곳에 있다면 하루빨리 이장해야 하건만 자식들은 한가하게 자신들의 이해타산만 따지고 있는데 과연 누구를 위한 장례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태길법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혈이 비록 길하지만 발복하지 않는 것은 어찌된 일인가? 그것은 연월일치가 맞지 않았기 때문이다. 요즘 들어 태기를 강조하는 글들이 많은데 쉽게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종자에 따라 파정하는 시기가 맞아야 수확할 수 있다는 논리로 태길의 법을 강조하는데 말인즉 맞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사람은 작물처럼 파종하는 시기와 수확하는 시기가 정해진 것 아니며 인간의 생사는 예측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더욱 혼란스러운 것은 태길의 법칙이 하나 같지 않고 모두가 제각각입니다.
이 법에 맞추면 저 법에 틀리고 저 법에 맞추면 또 다른 식에 맞지 않으니 어느 것을 믿을 것이며 누구의 방식을 쫓을 것인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당대 최고의 인물들 묘입니다. 지금의 안목으로 보면 모두 득보다 실이 많은 곳입니다. 천문과 지리에 해박한 지식으로 택일하여 임금의 즉위식을 하고 좋은 날을 골라서 국상을 치렀지만 조선왕실의 현실은 참담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리고 정승판수의 묘를 볼 것 같으면 당대 최고의 지사들이 잡아주었을 법한 것들이 의외로 상식 이하의 자리가 부지기수입니다. 터무니없는 것을 정해주고는 흉삼한 자진이 연월일시가 맞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은 아닐까요? 썩은 나무에서는 아무리 기다려보았자 꽃을 피울 리 없건만 자신들의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서 택일의 때가 좋지 않았다고 궁색한 변명으로 회피하려 합니다. 선대묘 근처에 장사를 지내는 것은 불가하다고 합니다. 이 말은 선대묘 근처를 파서 직위가 훼손되는 것을 경계하기 위한 말입니다. 작업을 하면 어떠한 경우든 약간의 훼손은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땅이 넓고 여유가 있다면 가능하지만 땅이 좁은 우리나라에서는 정중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토종 이지암 묘에는 좁은 당판에 10여 개의 묘가 밀집되어 있습니다. 문중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사례로 본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정난정 묘역은 후손이 선대묘 위에 자리하는 역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가문이 잘못되었다는 말을 듣지 못했을 뿐 아니라 무려 13명의 정승을 배출합니다. 월사 이정구 묘역 역시 아들과 손자가 위에 있으며 용맥을 최대한 활용했습니다. 사계 김장생 묘역 또한 좁은 곳에 6기가 가정묘 형태로 있습니다. 종중산에서 좋은 터가 있다면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파구토의 묘를 쓰는 것은 불가하다고 합니다. 원문을 보면 파구토에 장사 지내고 복을 받았다는 말을 들은 바 없다. 복을 빙자하여 자신의 세력을 믿고 타인의 묘를 발굴한다면 그 마음씀에 하늘에서 복을 줄 리 없거늘 어찌 땅인들 복을 주리요. 이는 학발 부인에게서 자식을 구하려는 것과 무엇이 다를 것인가. 비록 지리는 얻는다 해도 천리를 바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다음 단락에서는 길지에 장사도 어긋나지 않게 지냈건만 자손이 남의 말을 듣고 경망스럽게 묘를 옮기니 타인이 그것을 얻어쓰고 발복하였다는 문장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보아 위의 말은 좋은 땅에 대한 욕심 때문에 남의 묘를 파헤치는 비윤리적 행위를 경계하고 있습니다. 혈은 사람을 가려서 품는 것 아니고 따로 임자가 정해진 것도 아니기 때문에 파광터를 쓴다 해도 직위의 역량은 변함이 없습니다. 기맥은 주산로부터 용맥을 통해 공급되면서 어느 한 지점에 농축된 것이기 때문에 파멸을 하거나 이장을 할 때 일시적으로 모여있던 따뜻한 기가 빠져나갈 수 있지만 보토를 하면 다시 그 지점에 모이게 됩니다. 마치 샘물을 길러내어서 잠시 잠깐 물의 양이 줄어들 수는 있어도 곧바로 회복되고 가마솥의 뚜껑을 열면 온기가 일정 부분 빠져나가지만 다시 뚜껑을 덮으면 그만큼의 양이 곧 채워지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러므로 용과 혈이 온전하다면 파구터를 쓰는 것은 아무 문제 없습니다. 남이 살던 집에 수리를 해서 이사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파구터에 쓴 왕릉입니다. 세종, 세조, 영조, 고종 등의 능은 기존에 묘가 있던 것을 이장시키고 자리합니다. 묘를 쓸 경우 누구에게 유리할 것인지 따지는 것은 불가하다고 합니다.
선친의 묘를 쓸 경우 형제 중 누구에게 가장 큰 혜택이 있을 것인지 따지는 것을 공의설이라고 합니다. 가령 예를 들면 청룡이 좋으면 장자가 유리하고 백호가 좋으면 차자에게 유리하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각자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이해타산을 따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에 대해 양균성이 말하기를 형제간에 골고루 발복하려거든 혈 하나에만 얽매이지 말고 별도의 혈을 구하여 생전에 입던 옷가지로 장사를 치르면 균일함을 얻을 수 있으니 여러 묘가 합하면 오히려 크게 성취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즉, 한 곳에는 선친의 유해로 묘를 쓰고 다른 곳에는 선친이 쓰던 물건으로 묘를 쓰는 방법이니 초헌장을 말합니다. 가벼이 묘를 이장하거나 고치는 것은 불가하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부귀공명 때문에 조상의 유해를 가볍게 옮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조상의 유해를 효심해서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출세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겁니다. 그리하여 조상의 묘를 10번 넘게 옮기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결국 자신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쓸쓸하게 퇴장하고 말았습니다. 마음씀이 이미 탐욕으로 가득한데 무엇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묘를 옮겨야 하는 경우입니다. 상서롭지 못한 5가지라 해서 오불상이라 합니다. 첫째, 아무 이유 없이 묘가 무너지는 곳. 둘째, 묘소에 초목이 살지 못하는 곳. 셋째, 집안에 음란한 일이 있고 젊은 사람이 죽는 경우. 넷째, 불효하고 난폭하며 혹은 몹쓸 질병을 앓는 경우. 다섯째, 자꾸 재물이 빠지고 관제구설이 잦은 경우. 이때는 이장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작업 중 이장을 중단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신비한 넝쿨이 관을 싸고 있을 때, 따뜻한 기운이 안개와 같이 자욱할 때는 작업을 중단하고 다시 매장해야 합니다. 오로지 대지만을 도모하려는 것은 불가하다고 했습니다. 용과 혈이 참되면 작은 혈도 능히 발복이 되므로 공연히 대지를 쳤다가 거짓 혈에 쓰는 어리석음을 조심해야 합니다. 아무리 작은 혈도 한 가문을 보호하고 유지할 수 있는 역량이 있기 때문입니다. 대개 대지는 신령이 지키고 있어서 억지로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작은 혈부터 시작하여 집안의 안정을 도모한 뒤에 대지는 여유를 갖고 찾는 것이 좋습니다. 곡격을 살피지 않는 것은 불가하다고 했습니다. 지리학을 보는 데는 도안과 법안으로 구분할 수 있으니 도안은 저절로 알게 되는 것이지 배움이 있어서 아는 것이 아니다. 반면 법안은 반드시 사사받고 이름난 묘를 많이 살펴보아 어째서 기리고 어째서 흉한지 등을 일일이 점검한 뒤에 아는 것이다. 그러므로 지리학을 연구하는 자는 반드시 이름난 묘를 많이 보아 그 이치를 알게 되면 마음의 문이 열리고 주관이 서기 때문에 실수를 줄이게 된다고 했습니다. 답사를 많이 다녀서 좋고 나쁨을 스스로 터득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라는 뜻입니다. 좋은 스승을 만나지 못하면 불가하다고 했습니다. 대개 땅을 얻는 데는 어려움이 없으나 올바른 스승을 만나기가 어렵다고 했습니다. 또 뛰어난 스승을 만나면 이번에는 땅을 얻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한편 혈의 진위와 기륭 판단에는 아무리 엄격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이 실패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음덕을 쌓지 않으면 불가하다고 합니다. 덕을 쌓음이 길지를 얻는 근본이 된다. 길지를 얻었지만 후손이 복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흉화를 당하는 것이 많았다. 이는 혈을 잘못 정했거나 향을 잘못 놓았거나 또는 땅의 깊이가 틀리는 등
오류가 있었기 때문이다. 또는 길지와 양사를 얻었어도 자신의 고집을 앞세우다 보면 제혈이 틀려지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것은 대체로 적덕하지 않은 데서 오는 것이니 이는 땅을 갈지 않고 수확하려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무릇 좋은 땅을 얻고자 하는 자는 우선 마음씀이 좋아야 하고 덕을 많이 쌓아야 한다. 세원십전은 땅을 찾는 사람뿐 아니라 지리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윤리도덕적인 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현 풍수계의 문제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근래 들어 풍수가 다양한 형태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례문화 변화로 음택풍수보다 양택풍수로 바뀌는 추세입니다. 이는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좁은 국토에서 묘지로 인한 산림 훼손은 더 이상 방관할 수 없으며 지금의 우리는 국토를 후손들에게 아름답게 물려줄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풍수의 가장 기초 단위인 음택에 대한 체계적인 학습을 게을리할 수 없습니다. 가장 작은 것을 모르면서 큰 것을 도모하는 것은 모순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작은 혈의 실체도 저희가 다 알아내지는 못할 겁니다. 그러나 저희들의 이러한 노력이 다음 세대가 한 계단 더 높이 오르는데 초석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저는 뛰어난 인물을 배출하는 명예의 가치와 응엄을 믿어 의심치 않기 때문에 음택풍수를 더욱 개발하고 보호하며 보존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음택풍수로 인한 인재 양성은 사회와 국가의 큰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중국과 일본이 그토록 우리의 산천을 파괴하려 했던 것은 우리의 산하에서 자신들을 위협할 인물이 나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는 미신이라 치부하며 주어진 유산조차 활용하지 못하고 있으니 애석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편 풍수의 트렌드가 바뀌었다고 하지만 상위 10%를 중심으로 음택풍수는 지속됩니다. 음택의 수요는 좁아졌지만 의뢰인의 수준은 높아지면서 음택에 대한 전문가적 소양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이번 기회에 제가 생각하는 현 풍수계의 몇 가지 문제점을 토로해 보고자 합니다. 제 자신이 다짐하고 반성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풍수를 공부하며 틀에 박힌 공식과 글자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경향이 있는데 좀 더 유연한 사고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산을 살필 때 포태법과 육진의 이론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인간의 운명을 추리하는 사주학이 어째서 산에 접목되어야 하는지 그 까닭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틀에 박힌 공식만 고집하다 보면 대나무 구멍으로 하늘을 보고 소라 껍질로 바닷물을 헤아리는 관천여해의 우를 범하기 쉽습니다. 폐철과 자향이 명당을 만들어주는 것은 아닙니다. 땅을 판정하는 기준이 청령백호와 조산 등 앞적의 화려함에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상과 용세에 모든 것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산에 오르면 먼저 뒤쪽을 살펴보십시오. 풍수에서는 내 몸의 상태가 최우선입니다. 내 몸이 건강해야 이웃도 있고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 글자가 만들어진 이래 온갖 천혜의 이치를 옛사람이 남김없이 말했습니다. 자연과 풍수의 이치 또한 변한 것 없으며 이미 옛 측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공연한 것에 마음 빼앗길 필요 없습니다. 집터와 묘터를 선별하는 기준이 둘이 아닙니다. 이때 터의 좋고 나쁨을 체라한다면 실내 구조, 방해 배치, 인테리어, 좌향 등은 용이 됩니다. 그러나 계곡풍이 몰아치는 곳에 집을 짓고 물이 길게 빠지는 곳에 묘를 쓰고는 대문의 위치가 어떻고 좌향이 뭐라 한들
무슨 도움과 변화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좌향을 약간 틀어준다고 땅의 성정이 개가천선하겠습니까? 공연한 집에 분란 일으킬 필요 없습니다. 채의 뒷받침 없는 용은 무용지물일 뿐입니다. 풍수를 공부하는데 가장 먼저 기륭화복부터 배우려고 합니다. 아마도 빨리 도사가 되고 싶은 마음이겠지만 걷지도 못하면서 뛰려고 하는 것입니다. 땅의 좋고 나쁨을 정확히 알고 나서야 극히 계략적인 추리가 가능할 것입니다. 인간 만사가 패철의 글자 몇 개로 해석될 수 있게끔 간단치가 않습니다. 어쩌다 한두 곳 맞추었다고 하여 우쭐하지 마십시오. 풍수의 길에 지름길은 없습니다. 풍수를 공부함에 있어 많이 배우고 오래 공부했다는 것이 오히려 짐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스스로 자만심을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태양은 어둠을 밝혀주고 젖은 땅을 말려주지만 나무를 태우지 못합니다. 한 곳으로 빛을 모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풍수를 공부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팔방미인이 되려고 합니다. 박학다식인지 몰라도 저력은 폭넓음보다 깊이에서 나옵니다. 풍수 용어가 지나치게 어려워 전문가가 아니면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몇몇 사람들은 마치 어렵게 말해야만 자신의 가치가 올라간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대중이 외면하면 풍수의 존립도 어렵게 됩니다. 풍수의 생활화를 위해서는 평범한 주부들이 친근할 수 있도록 바뀌어야 합니다. 어려운 용어는 스승과 제자 간의 대화에서 충분합니다. 책을 읽는데 다독과 정독이 있듯이 산을 살피는데도 처음에는 많은 것을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하여 여러 유형을 눈에 익히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수준에 오르게 되면 하나의 유형에 대해 극히 세밀하게 분석함이 필요합니다. 의문이 나는 것은 수십 차례 답사하십시오. 고뇌가 없으면 진전도 없습니다. 각종 도구를 이용한 수맥 체크, 기맥 체크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한 곳의 수맥을 감정하라 하면 각기 다른 결론이 나옵니다. 물론 확인할 수 없다 하여 무조건 부정할 수만은 없겠지요. 하지만 눈에 보이는 것도 알기 어려운데 보이지 않는 것을 어찌 설명하겠습니까? 다양성과 실험 정신도 좋지만 눈과 머리 외에는 산을 이성적으로 살피는데 오히려 혼란만 초래할 뿐입니다. 풍수는 썰이 아니라 산의 실체를 보고 판단하는 형이하학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순간 뒤돌아보아 이러한 형이가 부질없음을 깨닫게 되면 또 한 계단 도약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치 자신에게만 특별한 재주가 생긴 것처럼 착각하고 있습니다. 남이 무어라 말하면 뒷전에서 쯧쯧 혀를 차고 있지요. 이것은 풍수를 공부할 때 통과 의례와도 같은 과정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이 고비를 극복하지 못하고 자가당착에 빠지게 됩니다. 개안의 길은 하늘의 뜻이랍니다. 인간의 능력으로는 열심히 노력하여 최대한 실수를 줄이는 법안의 길이 최선입니다. 물론 그것도 대단히 어렵겠지요. 진정 산에 대한 경외감이 필요합니다. 어느 자리를 평하면서 저 멀리 백두산에서부터 금강산을 거쳐 무슨 봉우리를 지나면서 유구하게 혈이 되었다는 식의 장황한 설명을 합니다. 어찌 그리도 남의 사정은 잘 알면서 나의 몸 상태는 소홀히 하는지요. 상경표로는 산줄기 흐름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혈의 유무와 가부진리를 분별하는 미시적 풍수에서는 결코 도움이 안 됩니다. 혈은 주산 이하에서 모든 것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한다면 우리의 산에서 백두산에서부터 연결되지 않은 산이
어디 있겠습니까? 멀리 있는 높고 큰 산을 거론하는 것은 자신의 무지를 감추고자 하는 허세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세밀하게 살피며 따지는 것은 옹졸한 풍수나 하는 것이고, 백두대간과 큰 봉우리를 말해야 위대한 풍수가 되는 양 착각하고 있습니다. 어느 묘소를 감상하는 데는 망자의 생애와 사상 또는 역사적 사실 등의 인문지리적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묘토를 감정할 때는 구체적이며 사실적 근거에 의한 해석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늘 같은 정체성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터의 좋고 나쁨을 판단하는 풍수에서는 여유로운 감상도 필요하지만 냉철한 안목을 키워야 합니다. 땅을 많이 파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물이 나오는 것도 파보고 돌이 나오는 것도 겪어봐야 합니다. 물속에 잠긴 유골을 수습하며 어째서 그런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런 것은 책에 쓰여 있지 않습니다. 오직 경험으로 체득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역설적인 말이지만 많은 실패와 좌절이 소중한 밑거름이 됩니다. 우리는 선배 풍수인들이 그와 같은 쓰라린 체험을 바탕으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으므로 우리의 경험도 고스란히 후학에게 물려주어 똑같은 실패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이끌어 주어야 합니다. 산자산 소자서라는 글은 산에 오르면 책에서 보았던 내용이 떠올라야 하는데 산과 글이 합치되지 않고 각각 맴도는 글풍수를 말합니다. 작금의 장사는 망자에 대한 배려는 없고 오직 산 사람의 편리함만 있을 뿐입니다. 묘를 쓰건 화장을 모시던 그것은 각자의 선택이지만 묘를 쓰고자 한다면 나무뿌리나 빗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세심한 정성과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것이 망자를 욕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묘를 쓰는 것은 망자의 체백을 편안히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운이 맞지 않는다 하여 산자들에 맞추어 묘를 쓰는 경향이 생겼습니다. 우리의 부모님은 자식이 공경에 처하면 물불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자식들은 한각의 날과 저향을 고르며 자신의 이해타산을 따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장사요, 이장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미 마음씀이 탐욕으로 가득하니 하늘인들, 땅인들 복을 주겠습니까? 하늘에서 주지도 않고 땅에서 받아주지도 않는다고 했습니다. 역설적인 말이지만 풍수가 인간의 기륭화복을 일거에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럼에도 묘 하나만 잘 쓰면 모든 것이 이루어지리라 고대하면서 부모님의 유해를 자신의 출세도구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마음씀이 어리석다 하겠습니다. 수많은 묘를 보아왔지만 주상묘는 형편없으나 여러 면에서 비범하고 탁월한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다음과 같이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국가고시에서 10점 정도의 특혜를 얻고 시작한다면 남들보다 좀 더 쉽고 유리할 것은 분명하지만 특혜가 있다고 해서 그것을 믿고 소홀히 한다면 노력하는 보통 사람들보다 나을 것 없을 겁니다. 그와 반대로 마이너스 10점의 불이익을 당하고 시험을 치른다 해도 평범한 사람들보다 그 부분만큼 고통은 있겠지만 합격하지 못할 것도 없습니다. 부모님의 묘를 양지 바르고 편안한 곳에 모신다는 겸허한 마음이면 실수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건축공학을 배우는 것은 건물을 제대로 짓기 위함이며 의학을 배우는 것은 실수 없는 의술을 집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즉, 학의 궁극적인 목적은 수를 바르게 사용하고자 함입니다. 근자에 들어 우리 풍습에는 학자들에 의한 고전의 번역과 해석이 있었기에 비약적인 발전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간혹 몇몇 분들이
학과 술은 전혀 별개인 듯한 말을 하고 있으며 술 자체를 천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술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 받을 만한 저급한 행동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을 올바르게 계도하기 위해서라도 학을 하시는 분들도 술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학과 술이 연계된다면 풍수 연구에 더 나은 발전이 있을 겁니다. 풍수인들은 부단한 실력의 배양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우선해야 할 것은 스스로의 인격부터 수양해야 할 것입니다. 교만, 오만, 자만은 지극히 경계해야 하며 상대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절실하다 하겠습니다. 저부터 반성하고 다짐하는 의미에서 글을 쓰고 있습니다. 비인부전입니다. 이 말은 배우는 사람의 인격적 됨됨이가 부족하면 가르칠 필요가 없다는 말인데, 그러려면 스승부터 높은 인격을 갖춰야 합니다. 그러나 요즘의 세태는 스승은 제자를 이용하고 제자는 스승을 밟고 오르려 합니다. 어쩌다 이렇게 되었는지요. 유이태와 화중 같은 헌신적 멘토와 추종적 멘티가 그립습니다. 각자가 풍수 공부를 하는 이유가 다르겠지만 자신의 조상묘를 점검하고 싶은 마음에서 배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공부한 지 5년쯤 되면 가장 의욕적이게 됩니다. 이 시기에 자신이 명당을 구했다고 이장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몇 년 후에 보면 전에는 명당이라 보았던 땅에 결함이 많이 보입니다. 후회 막급이지요. 그래서 다시 다른 곳으로 이장을 하고 또 옮기지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묘소를 이장하려면 오랜 세월 점검하고 또 점검한 다음 신중하게 결정하십시오. 나의 덕은 닦지 않고 안 되면 조상 탓이라 하여 부모의 유고를 아침에 옮기고 저녁에 바꾸지만 고치면 고칠수록 더욱 그리칠 것이라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생각하는 풍수계의 문제점을 열거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솔직히 이 모든 것이 제 자신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풍수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우리 모두가 좀 더 진지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려 보았습니다. 주요 고전을 보겠습니다. 천문은 쉽지만 지리는 어렵다. 풍수가 쉽지 않다는 것을 말하지만 산을 살피는 원칙과 매뉴얼을 알면 누구나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지는 구하기 어렵지만 작은 혈은 구하기 쉽다. 큰 자리에 대한 욕심보다는 작은 혈을 여럿 구해서 미래를 도모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혈이 큰 것은 발복이 늦지만 혈이 작은 것은 발복이 빠르기 때문입니다. 털끝만한 차이로 화복이 천리나 멀어진다. 제혈의 중요함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물의 화복은 즉시 나타나고 산의 응엄은 더디게 이루어진다. 물길의 기둥은 빠르게 나타나고 상대적으로 산세의 영향은 더디다는 글입니다. 묘가 흉하고 집이 길하면 자손은 관록이 있고, 묘가 길하고 집이 흉하면 자손은 의식이 부족하다. 묘와 집이 모두 길하면 자손에게 영화가 있고, 묘와 집 모두 흉하면 자손은 고향을 떠나 손이 끊어진다. 우선 집터가 안정되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묘터보다 집터의 영향이 빠르고 현실적이란 의미입니다. 부가 큰 땅은 봉우리가 둥글고 금괴와 같으니 재물이 물처럼 들어오고, 가난하고 천한 땅은 개미가 흩어진 것처럼 어지러운 것이다. 터 앞에 많은 산이 보이는 것보다 똑똑한 봉우리 하나가 더 소중합니다. 형세가 불길한데 토색이 좋다고 묘를 쓰면 화가 돌이킬 수 없이 빠르게 닥친다. 토색과 토질이 좋다고 만사형통은 아니고 무엇보다 형세가 우선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 묘가 합력하면 오히려 대지를 이룰 수 있으니
사람들이 말하는 작은 자리도 공우를 나게 한다. 혈이 큰 자리는 찾기 어렵지만 작은 자리는 쉽게 구할 수 있으니 작은 혈이 쌓이면 능히 재우를 나게 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14강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